예, 다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수추리 문제인데요. 이것은 약간의 수수께끼,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을 이렇게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나열했는데 그 규칙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차이가 일정하면 고등학교 때 이제 등차 수열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이것이 뭔가를 곱해서 계속 커지는 거면 등비 수열,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이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인데 제가 이거 수수께끼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것보다는 곱하고 더해주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는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잘 숫자를 봐야지 규칙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론하는 그런 능력을, 지능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두 칸씩 관계가 있고 이것은 요것끼리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기도 해요. 근데 세 개씩 나눠지는 경우는 없고요. 하나 건너씩 규칙성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숫자들을 보고서 숫자들이 너무 급격하게 커진다 그러면 곱하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숫자가 별로 커지질 않는다 그러면은 뭐 덧셈인데 뭐 약간 좀 앞에 두 개의 숫자 뭐 이런 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것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을 빠르게 찾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게 많이 해보셔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요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열에서 A와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기 나오는 A와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A, B를 잘 구했는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체크하려고 이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A, B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죠? 7 차이 나 있고 얼마 21, 그 다음에 63,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요 앞에 4개만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3, 10, 31, 94. 숫자가 좀 크게 증가하는 거 보니까 곱하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곱하기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3배쯤 되는데 일단 이건 3배 하면 9인데 10이죠. 이것도 3배 하면 30인데 31. 이거 3배 하면 93인데 1이죠. 그래서 이거 앞에 숫자를 3배를 하고 더하기 1이구나.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쉬운 편이죠. 예. 그렇다면 이거 얼마죠? 94를 3배 하면 3, 4, 12, 3, 9, 27에서 282가 되는데 하나 더하는 거니까 28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봅시다. 2, 3, 4, 6, 6, 9. 차이를 볼까요? 1, 1, 2, 0, 3. 예, 이게 뭔 숫자인가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2, 3, 4, 6, 6, 9. 이 차이들로 봐서는, 이 차이들로 봐서는 더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규칙을 보통 얘기할 때 한 4개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데 몇 개 보여줬어요? 6개 보였다는 거는
이 출제자의 의도를 대충 파악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칸씩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2, 4, 6이고요. 이 아래쪽 보시면 3, 6, 9 이렇게 돼 있죠. 3, 6, 9. 이렇게 두 칸씩 띄어서 규칙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거는 이제 요거 나올 차례죠. 2, 4, 6 하면 8이 되겠네요. 3, 6, 9 여기는 얼마 되죠? 12가 될 테고요. 요쪽 칸은 더하기 2가 되고 요쪽 칸은 곱하기 3이 되나요? 3의 배수가 되는군요. 3의 배수 3, 6,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8이 되고 있죠. 답을 확인해 보니까 2, 8, 13,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5.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로 잘 변환했느냐, 왼쪽에 표를 주고 오른쪽에 그래프로 변환했는데 잘 변환했는지 맞춰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변환했을 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걸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전략이 없죠.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좀 깜짝 놀랄 텐데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표가, 자, 연안 해송 물동량이다. 연도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연안에서 해송한 물동량인데 전체 물동량이 나와 있고 각 세부 항목별로 물동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동량이 2013년에는 117이었는데요. 앞에 거만 보면 2018년에는 109, 2017년에까지는 좀 늘었었는데 갑자기 2018년에 확 줄었군요. 그래서 1번 전체 연안 해송 물동량의 전년 대비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니까 이 차이를 보는 것이죠. 전체고요. 전체 이걸 보면서 이 차이를 보는 건데 얼마, 마이너스 2, 앞에 세 자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얼마입니까? 플러스 얼마죠? 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플러스 10 정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3 정도 되고, 넘어가면 이것도 마이너스 21, 확실히 줄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10, 이게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8이었고 이게 플러스 10이잖아요. 여기가 잘못됐군요. 문제가 되게 좀 야비하군요. 이런 거 찾아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5자 찾아내는 수준이네요. 이거 이제 아니고요. 자, 이번에 2018년 연안해석 물동량 비중, 연안해석 물동량 비중인데 2018년이니까 이거 갖고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유류가 31%예요. 유류가 109가 밑에 있는 거니까 거의 요 앞에 거에서 숫자를 조금씩만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34가 31이 되고요. 9가 8.9가 되고 16이 16.8 늘어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18이 14, 11이 10, 19가 17. 요 숫자보다 조금씩 줄었어야 되는데 얘만 늘어났죠. 그래서 얘는 또 아니네요. 와, 이거 찾으라고요? 이거 거의 5자 수 찾는 수준이네요. 다음 번이요. 이번에는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철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철제. 비율을 찾는 거죠. 비율. 증감률.
와, 이거 끔찍하네요. 이거 비율, 예, 봅시다. 그래도 풀라고 낸 문제니까.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2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이너스 0.5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고 오르고 0이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다시 올라가는군요.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맞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유류연안해성 물동량, 예, 유류연안해성 물동량 보시면은 유류가, 지우겠습니다. 유류가 이거거든요.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3, 31, 31, 33, 34, 317, 3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림 보니까 31 이렇게 살짝 줄었는데 이거 아니죠? 이 정도밖에 안 되죠? 2015년에요. 그래서 이건 아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모래 및 시멘트 물동량. 모래 및 시멘트, 이걸 두 개 합치라고요? 예, 그래서 했습니다. 2014, 15, 16. 예, 모래가 다 이렇게 많군요. 예, 그래서 봤더니 모래 시멘트, 예, 뭐 별로 틀려 보이지 않는데, 예, 합치면 14, 14, 15. 예, 이 시멘트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모래만 25, 26,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뭐가 좀 틀렸군요. 이게 모래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 보시니까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네요. 야, 이거 문제 하나 풀면은 진이 다 빠지겠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도록 시간을 주을 테니까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는 다 비슷한데 뭐가 이렇게 하나씩 틀린 거죠. 이렇게 이런 게 하나씩 틀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오자 찾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그려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시간은 뭐 많이 들지만 내용 자체는 이렇게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 이제 1번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속도 거리 문제예요. 속도 거리 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걸 딱 위에다가 써야 되겠죠. S는 VT. 여러분들이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거 다 지난 시간에 개념을 다 생각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건 이제 안 쓸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시속 120km로 운전하던 도중에 구간 단속 구간 35km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간 단속의 제한 속도가 84km예요. 굉장히 낮죠. 근데 굉장히 높은 속도로 지금 진입했어요. 진입해서 막 달리고 있다가 2분 40초가 지난 다음에 내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속도를 늦춰서 줄여야 되겠죠. 구간 단속의 제한 속도 이하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구간 단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갈 때 찍고요. 카메라가 나올 때 찍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킬로미터를 지금 35km를 달렸는데 이 평균 속도가 84가 넘으면 단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84보다
적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구간 단속입니다. 그런데 시속 120km로 지금 시속 120km로 2분 40초 동안 달렸대요. 원래 이 구간에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 80km로 쭉 달리면 되죠. 근데 여기가 좀 너무 빨리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때부터는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계산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몇 분 안에 몇 분 이상 걸려서 나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35km예요. 35km인데 이거를 시속 평균 시속 84km로 해가지고 84km per hour로 해가지고 얼마나 달려야지만 우리가 되겠는가 이겁니다. 내가 이 구간을 나오는데 걸려야 되는 시간이 얼마요? 84분의 35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7의 배수겠죠? 7, 5, 7에 35, 예, 7, 7은 12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지금 아워로 돼 있으니까 시간이라서 그러면 60분의 25, 25분을 뜻하는 거죠. 60분의 25, 25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25분 안에 25분이 더 걸려서 나와야 되죠.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25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달렸어요? 예, 2분 45초 달렸어요. 2분 45초 동안 얼마나 달렸을까요? 예, 그 사람이 달린 거리는 시속 120km로 per hour로 지금 얼마 달렸다고요? 2분 45초. 예. 2분 45초를 분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45초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되니까 시계 보면 다 아시죠? 45초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4분의 3은 2.75 미니트예요. 2.75 미니트는 몇 시간이요? 60분의 2.75 아워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워져서 2 곱하기 2.75 아워 지워져서 킬로미터입니다. 즉 5.5km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120km의 속도로 내가 5.5km를 달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거리는 얼마나 남았어요? 남은 거리는 35km에서 5.5를 뺐으니까 29.5km를 달려야 돼요. 29.5km를 얼마의 속도로 시간은 얼마 해야 된다고요? 내가 25분 지금 이상 걸려야 되는데 2.75분은 벌써 썼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 얼마예요? 22.25 분입니다. 예. 이걸 아워로 고치려면은 여기다가 60을 해주면 되겠죠. 자, 속도는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기 지금 빈칸이 부족하니까 제가 위에다 쓸게요. 요거 보세요. 예. 그래서 V는 29.5 곱하기 60 그리고 나누기 22.25. 예, 제가 이거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막 나누고 막 했는데 아유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 귀찮지만 계산을 그냥 쭉 해보세요. 쭉 해서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한 79. 얼마가 나와요. 예, 답이 80이 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79 정도 속도로 달리면 딱 25분을 맞춰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는 120km 달렸고 요 다음 구간은 시속 79km 정도로 달리면 내가 평균 속도가 84km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답이 뭘까요? 그러면 답이 79라고 나왔으니까 최대 시속 얼마로 달려야 되겠는가 이렇게 썼는데 답을 찾아보니까 80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이의가 있어요. 80으로 달리면 84를 살짝 넘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84.1 뭐 이렇게 된다고 단순히 걸리지는 않지만 수학적인 어깨선으로 보면은 79니까 이것보다 작은 숫자 75km 뭐 이분은 뭐 이제 반올림한다 이래가지고 79점 얼마니까 그냥 답을 80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교재는 답이 이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면 좀 짜증나죠. 뭐 어쨌든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79점 얼마만이니까 반올림해서 8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걸 넘으면 안 되니까 70으로 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시험 문제 이런 똑같은 시험 문제 나오면 저 고민할 것 같아요. 출제자는 이렇게 생각해서 낸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답을 쓰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팀과 B팀의 평가 점수입니다. 업무 평가 점수인데 지금 평균 얘기가 나왔어요. 표준 편차 얘기가 나와 있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팀의 값들 쭉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정하네요. 그래서 50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40, 30, 20씩 그러면 A팀의 평균 얼마예요? 네, 당연히 50이군요. 뭐 쉽게 나와 있어요. B팀도 보니까 50이겠네요. 51, 52, 53, 54, 49, 48, 47, 46이니까 여기도 평균이 50이네요. 둘 다 50이네요. 자, A팀의 평균은 50점이다. 네, 맞네요. 그 다음에 B팀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이렇게 벌어진 정도죠. 누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A팀의 분산이 더 크죠. A팀 분산은 A가 더 크죠. 이렇게 쓸까요?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누가 더 커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똑같죠. 루트 씌워준 거니까 A가 더 크죠. 근데 B팀이 크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아니군요. 답은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B팀의 평균 값은 B팀은 평균에서 거의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근데 A팀보다 팀원들의 평가 점수를 대표하기에 더 적합하다. B팀에서 우리 팀은 평균이 50이야 그러면 대부분 뭐 5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A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은 평균이 50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못 본 사람부터 진짜 잘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B팀이 평가 점수를 대표하기에 더 적합하긴 하죠. 자, A팀과 B팀의 중앙값은 같다. 평균은 이렇게 구했고 중앙값은 순서대로 가운데니까 역시 똑같이 50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연산 기호가 무슨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둥글뱅이 3은 15, 4의 둥글뱅이 3은 21, 3의 둥글뱅이 2는 10. 자, 이것의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숫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는 뭐 3 곱하기 5구나. 3 곱하기 7,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일단 요 우측에 있는 답들을 파악을 합니다. 이 우측의 답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3 곱하기 5, 3 곱하기 7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십니까? 이 숫자 더하면 5가 되죠. 이 숫자 더하면 7이 되고 이 숫자 더하면 5가 됩니다. 빙고. 그 다음에 앞에 3, 3, 2 이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숫자 곱하기 합한 것. 그러면 1, 2는 어떻게 구해요? 얼마예요? 제대로 듣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뒤에 거 곱하기 이 숫자 곱하기 두 개 합한 거. 그러니까 3에서 6이 되죠. 예, 이건 6이 됐어요. 자, 이건 뭐 쉽게 끝났으니까. 그런데 자, 오늘의 포인트. 이거는 좀 쉽지 않을걸요. 이 다이아몬드는 5는 5고요. 3 다이아몬드 4는 4고요. 4 다이아몬드 3은 1입니다. 자, 이거 뭐 곱한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숫자가 이렇게 뭐 쉽지만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무엇의 곱도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자, 이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규칙성이 무엇인지, 이 다이아몬드의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못 찾았을걸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곱해도 보고 더해도 보고 더한 값에다가 또 곱해도 보고 뭐 곱한 값을 또 나눠 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5이니까 5의 제곱 5의 제곱은 얼마죠? 25. 이건 4의 3승. 그럼 얼마입니까? 4의 3승은 64. 이게 5의 제곱은 25. 그 다음에 이건 3의 4승은요 99, 81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이런 얘기였어? 뭐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뒤에 맨 뒤에 숫자요. 이것을 제곱했을 때 맨 뒤에 숫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는 6이 나왔었죠. 6하고 다이아몬드 10은 어떻게 된다고요? 10에 6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100만이고 맨 끝자리 수는 0이잖아요. 답이 이겁니다. 다 찾았네. 나보다 빨리 찾은 거예요 혹시? 잘했어요. 되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지능인데 여러분 빨리 했죠? 저희가 어저께 잠깐 강의 준비한다고 들여다보다가 솔직히 10분 걸렸어요. 나중에 막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거 찾는데 한 10분 걸렸습니다. 시험 볼 때 10분 걸리면 진짜 큰일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봐서 나온 결론이 다행히 떨어져서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안 나오기를 참 기대해야죠. 자, 다음은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한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 살짝 보시면 출생하고 사망입니다.
자, 출생이 2016년에 1월 달에 39,000명에서 4년 뒤죠. 4년 뒤에는 28,000명으로 얼마나 줄은 거예요? 거의 39분의 10이 줄은 거니까 한 25% 정도 감소됐네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집이 좀 있으면 남아 돌아갈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일단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계속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추세였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태어난 사람하고 죽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태어난 사람 숫자가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갈 테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 숫자는 뭐 조금씩 늘어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구 감소가 이제 오게 되겠죠. 인구 감소가. 태어난 사람 숫자가 왜 줄어들까요? 이렇게. 그 이유를 혼인하고 이혼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혼인 숫자가 4년 전에 23,000건이었는데 1월 달에 19,000건이네요. 이것도 지금 23분에 얼마 줄은 거예요? 4가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5분의 1 정도, 한 20% 좀 안 되게 줄은 거네요. 야, 혼인도 이렇게 줄고 이혼은 뭐 그냥 비슷합니다. 이혼은 계속 비슷한데, 여러분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숫자 말고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요때가 이렇게 좀 높죠. 예. 요때 좀 높아요. 그러니까 출생하는 사람 수가 12월 달에는 좀 적고 1월 달에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거 보시면 요즘 세대는 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12월생이 좋아요? 1월생이 좋아요? 12월생이 좋아요? 그러면 진영이는 나중에 본인의 아이를 12월생을 만들고 싶어요? 1월생보다는? 1월생이 이제 빠른이잖아요. 빠른. 그래서 학교도 일찍 가지만 그래도 나중에 같은 또래보다는 나이도 한 살 젊어 보여서 아마 1월생을 하는지, 어쨌든 뭐 그래요. 제가 이거 볼 때는 12월보다는 1월에 출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특이하죠. 뭐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자도 1월 달에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자 1월 달에 많다는 거는 사망은 일부러 뭐 계획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월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것은 겨울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른분이 계시면 겨울에 좀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한다는 생각을 이 그래프를 보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혼인 한번 볼까요? 혼인 이혼. 언제 혼인 건수가 많습니까? 언제 혼인 건수가 많아요? 지금 수업 듣는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 몇 월 달에 하고 싶어요? 주은이 4월, 진영이 5월? 예.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5월의 신부. 5월이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뭐 메이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5월 달이 가장
날씨가 좋죠.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5월 달에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5월 달에. 5월 달에 많이 해. 1, 2, 3, 4, 5월 달 여기군요. 5월 달에 많이 합니다. 가장 적게 하는 때가 이제 뭐 추석 때 8, 9월 달 이런 때가 적게 해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하죠? 12월 달이 또 제일 많이 하네요. 오히려 5월 달보다. 왜 그렇죠? 12월에 하는 이유가 12월의 신부도 로마인가요? 비수기? 예.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좀 제 말이 꼭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어르신분들 중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걸 집착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 한 살 먹기 전에.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결혼식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많아져요. 1월 달에는 쑥 좀 떨어지죠. 그래서 뭐 12월 달에까지는 꼭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애도 그래요. 12월 달에 꼭 시키려고 했는데 식장을 못 잡아가지고 1월에 했어요. 1월에 하는 사람들은 실은 뭐 1월에 신년을 맞아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밀려서 1월로 넘어간 거고, 어쨌든 이렇게 12월 달에 하겠다는 그게 되게 많아요. 자, 결혼은 그렇고요. 이혼은 어떻습니까? 이혼은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살짝 올라왔고, 여기 살짝 올라왔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살짝 올라왔고, 또 어딘가에 또 살짝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혼이 많아지는 시기가 명절이 지난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명절 때 뭐 하죠? 명절 때? 명절 때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시댁도 가고 처가댁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실은 이런 친척들 만나서 덕담을 나누는 것보다는 뭐 당신 집안에 대해서 실망했어라든가 뭐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절을 지내고 나면 뭐 가족 간의 결속력이 더 돈독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싸운다고 그래요. 참 슬픈 현실이죠. 근데 뭐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명절을 잘 넘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명절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아마 그렇게 되는 내공이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명절 때 정말 상대방의 집안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갑자기 수리 능력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를 이제 다 보셨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 4년간 전년 동기 대비 1월 출생아 수 감소 비율은 계속 감소 중이야. 출생아 감소 비율이 계속 감소 중이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월 달 얘기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출생인데, 이게 출생이죠. 출생이 1월 달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감소 중입니다.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 중인데 비율이 감소 중이야. 이게 약간 함정이네요. 수가 감소 중이라는 게 아니고요. 수가 감소 게 아니라 감소 비율이 감소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였으면 그 다음번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속 비율이 감소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건
차이가 얼마입니까? 2. 예, 그 다음에 5. 예, 이거는 이 정도죠. 이때가 제일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한 번 감소했다. 감소 비율은 이때가 감소 비율이 제일 크고, 그림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게 감소 비율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이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보실 때 감소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을은 4년 전에 비해서 1월에 혼인하는 건수가 감소한 비율보다 4년 전에 비해 1월에 혼인 건수가 감소한 비율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죠? 4년 전에 비해서 1월에 감소 비율이니까 23.869분의 얼마나 감소했어요? 예, 약 한 4 정도 감소를 했죠. 예, 23분의 4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23분의 4 정도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출생아 수는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출생아 수는 35분의 얼마예요? 39분이요. 39분의 출생아 수는 이만큼 됐으니까 거의 11 정도 감소를 했군요. 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큰가 보려고 하면 이렇게 통분해 주면 된다 그랬죠. 이거 통분하면 얼마나 돼요? 이거는 23, 23이니까 한 250 정도 된다고 보고, 이건 곱해주니까 4 한 160 정도 된다고 보니까 이쪽이 더 큰 거죠, 이쪽이. 예.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감소한 비율이 더 크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이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감소 비율이. 자, 그리고 C는 전년 동기 대비 1월 혼인 건수의 변화 비율은 이혼 건수의 변화 비율보다 항상 컸어. 이걸 다 계산하라고요? 자기가 풀 거 아니라고 너무 문제 낸 사람들이 묻히기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전년 동기 대비 1월 혼인 건수의 변화 비율은, 여기가 지금 혼인 건수가 얼마 줄었죠? 거의, 이건 거의 안 줄었네요. 예, 거의 안 줄었고, 혼인 건수 늘어났네요. 예, 이건 줄었고, 예, 이때 좀 줄었네요. 마이너스 2 정도. 이건 마이너스 3 정도. 여기 0. 여기는 오히려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네요. 근데 그러니까 혼인 건수의 변화 비율은 이혼 건수의 변화 비율보다 항상 컸다. 이혼 건수요. 이혼 건수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2였고요. 이거는 플러스, 뭐 거의 앞에 것만 보지 말고 두 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칸을. 그러니까 플러스 7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8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88에서 96이 되려면요. 그 다음에 96에서 마이너스 8. 지금 들쭉날쭉 하거든요. 예. 이게 서로 교차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을 맞았으니까 다음에 당연히 이거 하나 맞겠군요. 제시된 자료처럼 출생아 수가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예, 맞아요. 사망자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을 보니, 이건 뭐 안 읽어도 맞는 얘기네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어. 예,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쉽게 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비율을 안 구해도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사망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출생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계속 감소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다음은 이제 5번입니다. 예, 이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비율을 갖고서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자,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예, 그 다음에 사교육비 증가 비율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이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단위는 안 나왔지만 월 평균 36만 원이라는 소리겠죠. 36,000원이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진짜요? 월 평균 사교육비가 36만 원이나 든다고요? 와, 그 정도 들겠죠. 단위 맞군요. 36만 원 드네요. 그런데 아예 안 받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받는 학생들만 보면은 1인당 거의 59만 9천 원이니까 60만 원 정도.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평균 사교육비가 한 6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안 받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로 나누면 36만 원이지만 대부분 이제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받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은 보통 1인당 60만 원이라는 소리죠. 와, 대단한데요. 1인당 60만 원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요? 와, 하기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대부분 한두 과목 정도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겠죠. 예,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동영상 강의가 좀 많아져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좀 많아져가지고 이런 값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은 제가 지금 사람들한테 농담 삼아 제가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1000명이 죽어도 안 넘고 지금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7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기다 뭘 올려놨냐면은 유튜브에다가 통계 개론 이렇게 올려놨어요. 통계학 개론. 그래서 지금 통계학 개론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1학년 때 통계학 개론 들을 때 수업 듣고 잘 모르면 나중에 강의 다시 반복해서 들으라고 이제 복습으로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확률 통계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거의 통계학 개론, 대학교 다닐 때 배우는 통계학 개론 수준 정도까지 고등학교 때 배우더라고요. 이 확률 통계 배우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고등학교 확률 통계 그 인터넷 강의가 있더라고요. 인강을 들어봤는데 제가 좀 자만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잘 모르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학만 들으려고 한다면 제 유튜브 강의로 들어도 고등학생들이 충분하지 않겠는가. 나머지는 다 테크닉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아요. 사교육 시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IT 강국 또는 ICT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게요? 이렇게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건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좋은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들음으로써 사교육비를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60만원에 대단하군요. 어쨌든 1인당 이것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이거 보라는 거죠. 전체 학생의 증가 비율보다 참여 학생의 증가 비율이 더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학생 이거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전체 학생의 증가 비율은 얼마죠? 29.1분의 이게 얼마 놀았어요? 3이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39.9분의 얼마 늘었죠? 3이요. 여러분 당연히 이게 아래쪽 이게 크니까 이게 더 크죠? 밑에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전체 학생의 증가 비율보다 참여 학생의 증가 비율이 높다. 아니요, 전체 학생의 증가 비율이 더 높네요. 이쪽이 더 높네요. 왜 이렇게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의 증가 비율이 참여 학생의 증가 비율보다 크죠. 이게 더 크다는데 지금 이게 더 크다고 표현됐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초중고의 모든 부분에서 초중고 이거 답을 거네요. 참여 학생의 증가 비율이 전체 학생의 증가 비율보다 더 크다. 이건 맞을 리가 없죠. 이거 다 계산하라는 건데 지금 참여 학생의 증가 비율들이요. 요 증가 비율들이 이것들의 증가 비율보다 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 증가됐습니까? 이거 지금 2.8 증가됐죠. 이건요. 이것도 2.6 정도 증가됐죠. 이건요. 요거는 얼마 증가됐죠? 5.0 증가됐죠. 그리고 이쪽 증가를 볼까요? 이쪽 증가는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2.7이요. 그리고 이쪽은 2.6이요. 그리고 이쪽은 4.4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쪽이 더 크다, 이 아래쪽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만 봐도 2.6, 2.0 똑같은데 얘가 분모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쪽 증가율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틀린 말이죠. 모두 다 같다,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는 답이 되기가 어렵죠. 자, 전체 학생에서 사교육비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것은 고등학교이다. 전체 학생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요게 가장 큰 거는 고등학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딱 봐서 2.7, 4.4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뭘 비교하는 거냐면 26.3분의 2.7하고 32.1분의 4.4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 통분할 수도 있지만 이거 보시면 26분의 27이고요. 32분의 44니까 얘는 1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암산으로 쭉 봐도 얘는 한 10%, 얘는 한 얼마요? 13%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장 큰 거 맞네.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참여학생이요. 여기 중에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의 고등학생이요. 이걸 좀 보시는 거예요.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체 학생과 참여학생 각 학교 급별 전년 대비 증가율 중 가장 크다. 그럼 이것도 이제 계산을 31.9분의 2.8 그 다음에 54.9분의
5.0 이거 비교하는데 지금 이것이 더 크다. 지금 이게 4번이 그거죠. 예.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전대비 증가율은 전체 학생과 참여 학생 학교별 전년 대비 증가율 중 가장 크다. 여기서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크다라는 건데 이게 더 크다라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큰가요? 좀 아슬아슬하네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문제인데 이건 완전히 계산해 봐야 되는 건데요. 계산해 봐야 되는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죠. 이쪽으로 곱해 볼까요? 2.8 곱하기 54.9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50, 248에서 108 이 정도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예. 이 정도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나오네요. 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귀찮으니까 계산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셨어요? 예, 제가 지금 뭐 잘못 국어를 제가 약해서 잘못 읽었군요. 예. 저는 이것들끼리 비교하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 전체 학생까지 들어있네요. 전체 학생. 예, 54분의 5.0인데 여기 확실히 늘어난 거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10% 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군요. 예. 자, 5번이요. 이 5번 전체 학생과 참여 학생 각 학교 급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 이상이다. 이거 다 계산하라는 거야. 다 계산. 다 계산해서 다 7% 이상이래요. 이거 지금 7% 이상이다.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게 여기다가 자, 요 값에다가 7% 곱해주는 거예요. 7% 3, 7에 21 2.8이 넘죠. 예. 이거 7%야. 4, 7에 28 4, 7에 28 해야 되는데 2.6이니까 이거 안 되죠. 예. 5, 7에 35 넘죠. 됐죠. 이건 그 다음에 요거 3, 7에 21인데 뭐 2.7이니까 이것도 맞죠. 3, 7에 21 맞죠. 예, 3, 7에 21 맞죠. 예, 요것만 안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모두 7% 이상이라는데 중학교는 7% 이상이 안 됐군요. 그래서 이건 또 답이 아니고요. 답은 3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요 차이를 일단 다 계산을 해 놓으시고요. 위에다 다 써놓고서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데 이거 이제 검산식으로 자, 요거 하나만 볼까요? 요게 지금 이것보다 여기 더 낫겠군요. 예. 31.2가 2.6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늘은 거예요? 10%가 안 되는 거는 아시겠죠? 31분의 2.6이니까. 그러면 7을 곱하면요. 7을 곱하면 3, 7에 21.
그때 8을 곱하면요 38에 24 31.2에서 8을 곱하면 28에 16 8일은 8 38에 24 그래서 25.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8%보다도 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이건 뭐 10%보다 크고요.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검사하는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그 값을 대충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교할 때는 이렇게 통분해서 이쪽 곱하고 이쪽 곱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계산이 좀 몇 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은 지금 데이터를 보는 것 플러스 기초 연산 능력을 같이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지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서부터 또 이어서 계속 표에 관련돼서 푸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면서 그때그때 요령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들에 대한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